2021년 1월 12일입니다. 범죄 분석가이자 범죄사회학자인 배상훈 인사드립니다. 이런 기사가 하나 났네요. 조금 황당하다고 해야 되나요? 연합뉴스에 수원 중심 유흥가의 전담 경찰팀 10개월 범죄 줄었다 라고 합니다. 이계조 6명 순찰 112 신고 18%가 떨어지고 5대 범죄가 34%가 떨어진 거, 낮아진 거죠. 호객도 줄어. 경찰이 수원 인계동 유흥업소 밀집 지역을 전담하는 경찰팀을 지난 10개월간 운영한 결과 범죄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왜 거짓말이라고 하냐면 이건 범죄율이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신고율입니다. 신고율. 범죄 통계를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범죄를 분석하는 사람들한테 특정 지역에서 어떤 특정한 범죄 종류가 발생한 것, 이것을 범죄율이라는 걸로 카운트하는 것은 매우 미련하고 모자란 짓입니다. 그건 과학적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범죄율이 뭡니까? 범죄 발생률을 얘기를 하나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발생률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도시라든가 많은 대도시는 인구들이 유동적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사람이 말하자면 경기도 화성이나 아니면 저기 안산 사람이 이 수원 인계동을 방문했다 거기서 강도를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폭력 사태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거기에서의 발생률이지만 실제로 이 사람은 거기서 잠깐 있다가 원래 삶은 다시 안산이나 화성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리적 지표에서 발생하는 것을 범죄율로 따진다고 하는 것은 범죄 통계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 이 기사를 쓴 기자는 경찰의 이 수원 관련된 경찰 담당 경찰서에서 경찰서장이 지 승진을 위해서 이렇게 언론 배포한 걸 그대로 이렇게 받아 쓴 거죠. 소위 말하는 이걸 저거죠. 경찰서 출입 기자라고 하는 이걸 뭐라고 하죠? 일본 말로 바와리라고 하나요? 그런 알맹이도 없는 기사입니다. 쓰레기 기사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범죄율이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여기서 정확하면 범죄 신고율이라고 해야 되겠죠. 신고율이 떨어지면 범죄가 줄어든 겁니까? 아니죠. 그 사람은 그 범죄는 다른 곳을 가서 이제 풍선 효과가 반드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범죄 예방 관련된 사람들의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한 특정 지역에서의 발생률을 직접적으로 시계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사실은 매우 위험하다. 보통 우리나라의 경찰청장이라든가 아니면 치안 관련된 좋은 지표를 이렇게 하죠. 단기간에 이렇게 뭔가를 쫙 한 다음에 성과를 내고 그 다음 승진하고 다른 데 도망가고 이런 방식.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살인사건 해결률이 95%, 99% 이하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아닌데.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그 인계동이라고 하는 이 어떤 중심가의 거리에 집중적으로 경찰을 거기에 상주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당연히 거기는 경찰이 거기 상주하고 있는데 범죄가 발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데로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그 경찰이 원래의 치안을 해야 될 그 지역이나 그 어떤 업무 영역이나 이런 데의 범죄가 늘어났는가 줄어들었는가를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 인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 공무원이고 더 많이 뽑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죠.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이라는 것을 이 수원 인계동 아니면 그 관할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은 특정한 유흥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있고 거기에 다른 데서 써야 될 아니 다른 업무 영역에서 해야 될 일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면은 당연히 거기선 줄어들지만 이쪽 영역에서는 뭔가가 어긋나죠. 더 발생할 수도 있고 일이 엉망으로 처리될 수 있고 그런데 일이 엉망으로 처리되지만 사실은 그 처리된 거를 다음 분기로 넘겨버리겠죠.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단기간 기간 안에서는 범죄 발생률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분기라든가 아니면 다른 공간을 비교해서 같이 연관성을 비교해서 제한된 자원과 제한된 공간과 제한된 업무 영역 그러니까 이걸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뭐 수원 중심대 유흥가에 전담팀을 배치했더니 이것이 줄었다라고 쓰는 거는 진짜 이게 범죄 통계 중에서도 아주 쓰레기, 아주 그냥 제일 안 좋은 나쁜 짓입니다.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 관할이라네요. 인계박스 범죄예방팀을 신설 운영 이론이 걸었다고 발표했습니다. 12일 날. 어느 놈이 발표했겠습니까? 그 담당 경찰서장이 승진의 눈이 어두운 놈이겠죠. 대부분. 아마 이 경우는 총경급일지 모르겠네요. 근데 말하자면 이 경찰은 공모과정을 거쳐서 6명의 경찰관을 선발을 했고 여기에 이제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술안 치안을 전담했고 전담 예방팀을 해서 이렇게 배치를 했다 딱 합니다. 예, 가시적인 뭐 어떤 단속과 해고를 해서 줄었고 뭐 외덜내칠 범죄가 줄었고 뭐 쓰레기 투기 단속을 했고 주점 내 호객 행위를 개선했고 막 합니다. 이건 마치 거리를 청소했더니 거리를 애들한테 원래 옛날에 저 어렸을 때도 새마을 운동회 그 무슨 뭐 거리 쓸기 뭐 아침에 거리 뭐 쓰레기 줍기 이런 거 그러니까 멀쩡한 그 직장인들한테 나와서 이거 쓰려는 겁니다. 깨끗하게. 그러니까 거리는 깨끗해지죠. 근데 당연히 그 시간에 그 직장인이 아니면 그 농부가 아니면 그 상인이 해야 될 고유의 업무, 자기 밥벌이나 아니면 업무 이런 것들은 등한시하게 되죠. 뭐 당연히 시간이 그러니까. 근데 눈으로 보기엔 깨끗합니다. 왜? 아니 눈으로 보니까 실제로 쓰레기도 깨끗하고 투기도 없어지고 범죄도 지금 막 술 먹고 왔다 갔다 막 이제 시비 붙는 당연히 안 보이죠. 이런 기사에는 또 하나 딱 붙는 게 이곳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김모 씨는 전단으로 가득한 거리가 깨끗해지고 호객행위가 줄어들어 손님이 변화를 반기고 있다라고 딱 한마디 한 상인 한 명의 변화에 대한 반응을 딱 합니다. 그러니까 자원의 투입은 이만큼인데 X값은 Y값은 이만큼 그리고 좋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수원 남부경찰서장이 범죄 예방 효과를 먹게 된 웃기는 소리입니다. 이런 걸 기사라고 쓰는 기자도 있고 이런 기사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왜 모르겠습니까?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이게 자본에 종속되고 뭐 기업에 종속되고 뭐 이제 공무원들이 종속되고 연합뉴스는 이제 언론으로서의 기능은 저는 오래전에 상실했다고 봅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기사들을 안 볼 수 있으면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뭐 크라임 데일리 라이브라든가 아니면 이런 유튜브 방송 자체가 이런 부분을 분석하고 제대로 된 기사를 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동영의 저널리즘 M이라든가
뭐 이 KBS의 저널리즘 J라든가 아니면 뭐 비슷한 그런 뭐 이제 이른바 좀 대한 언론 쪽에서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정치 얘기는 많이 하고 정치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에 대한 언론의 어떤 역할에 대한 많은 비판들을 합니다. 근데 이 사회 이슈들, 그러니까 아주 전문적인 분야, 치안, 범죄, 사회 이슈, 뭐 의료라든가 아니면 환경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못 꺼내는 거죠. 기사가 심각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습기 살균제 문제라든가 또 종교 문제. 종교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BTJ 열방센터라든가 뭐 난장판이지 않습니까? 이런 그런 전문성이 없어서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들. 제가 뭐 종교를 얘기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기사라든가 이런 기사들을 보는 국민들은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기사에는 매우 심각한 왜곡과 오류와 사실은 들어서는 안 되는 쓰레기 지식들이 있습니다. 들으면서 중독되고 왜곡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짓을 이 경찰서장도 그렇고 이 기자도 그렇고 이 언론사도 그렇고 아니 이 언론사만 아니라 다른 많은 언론사나 많은 경찰서장이나 많은 경찰이나 아니면 경찰서장만이 아니고 많은 어떤 공무원들 이 뭐 검찰청도 마찬가지죠. 아니면 많은 어떤 행정기관도 다 이런 식으로 바르고 바르고 쪽쪽 빨아주고 발라주고 그래서 이런 언론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거기에 길들여져서 공무원 조직도 아니면 이런 행정 조직도 엉망이 답답해서 기사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이 이제 퇴임을 하나 봅니다. 박상옥 대법관이 임명됐을 때 문제가 많았었죠. 그 사람이 판결한 부분에서 상당히 원래는 죄가 아닌데 해갖고 박상옥 대법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검증이 안 됐다. 끝내 이 사람이 이제 뭐 퇴임까지 하네요. 근데 전 뭐 그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라 대법원 재판부 14명 중 유일한 검찰 출신이라고 합니다. 대법원도 그러니까 법원도 수녀주의가 강해서 이제 일정 정도 암묵적인 쿼터, 검찰 몇 명, 판사들 몇 명, 이제 바깥에 있는 변호사 출신 몇 명, 이런 게 지켜지지 않고 대부분 다 이제 판사로. 왜? 무난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수녀주의죠. 저는 검사들이 더 뭔가 이렇게 더 대법관이 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만 한 명 정도는 있을 필요가, 왜냐면 의견은 제출해야 될 수 있으니까. 다양성 속에서는 한 명 정도는 있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형태 14명 정도가 아니라 한 2배 정도의 한 30명 정도의 대법관을 두고 제가 전제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3분의 1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그러니까 기본 상식에 맞는 기본적인 상식에 부합하면서 사회적인 이슈에서 상당히 뭔가 이 국민들 공동체에 도움이 됐던 사람들을 최소한 3분의 1까지는 아니에요. 그건 사실 과도한 부분이고 뭐 되지도 않겠지만 최소한 10분의 1 정도는 있어야 된다. 요즘 많이 나오는 이제 성범죄, 그러니까 이 피해자 인지 감수성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법관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법관들을 생각해서 사실은 인식이 아주 별로 없는, 근데 오랫동안 뭐 이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아니면은 이런 어떤 사회 운동을 하면서 받았던 문제 의식을 대법관이 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기다가 이 변호사 업계라는 게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그러다가 또 개인적인 흠결까지 생겨버리면 사실 그런 사람 찾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적어도 미국의 저스티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대법관을 왜 저지라고 하냐? 그러니까 저지 판사라고 하지 않고 저스티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그 정치인들이라든가 아니면 많은 이 사법과 관련된 사람들은 대법원은 범죄만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를 판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의 판단이 꼭 변호사 출신들만 해야 된다는 건 이건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4명 있을 때는 3분의 1, 한 3명? 근데 만약에 판사가 더 확대되고 그럼 대법원까지 저스티스가 확대되면 한 10분의 1 정도 선에서 한 서너 명 정도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자, 잘 보세요. 대법원의 단독 판사가 단독 재판을 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소, 1부, 2부 이렇게 해서 한 3명 정도는 나눠서 합니다. 그 전원 재판부도 있지만, 그러니까 3명이 대법관이 3명에서 소부 이렇게 해서 1, 2부, 2부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재판의 그 진행, 항소 상고심 진행을 법을 몰라서 진행이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법정의 재판의 진행은 다른 판사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행을 못해서 그렇겠습니까? 실제로 저스티스, 왜 저스티스라고 하냐? 그것을 대법관을 단순히 진행을 하려고, 법정 진행을 하려고 대법관을 뽑진 않지 않습니까? 판단을 하라. 우리 사회에 맞는 상식적 판단을 하라. 그러니까 변호사가 꼭 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법을 많이 알아야지 재판 진행도 하고 판결 내릴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법원의 판결이라고 하는 건 사회 가치의 투영이어야 되는 겁니다. 왜 사회 가치의 투영이 변호사들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것도 우리는 더 나쁜 것은 사회 가치의 투영이 판사들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판사했던 애들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왜 미국에서 대법관을 저스티스라고 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자체 우리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법원장은 선출직으로 가도 상관없다. 그거는 사실은 행정직이니까. 그죠? 그 간접적으로 가치를 투영해 줄 수 있게끔 해주면 되는 거고, 재판을 하는 사람 중에 일부는 꼭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된다. 그리고 그게 구성이 다양해야 된다. 소수자, 여성, 흑인, 우리 같은 경우 이주민, 아니면 뭐 이런 다양성이 있어야지 사회를 반영해야 된다. 동성애자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난리가 났겠죠, 우리나라에서. 근데 겨우 우리나라의 어떤 언론의 수준이라든가 변호사들의 수준이 왜 검찰 출신의 이 대법관이 퇴임하는데 검찰 출신이 한 명도 없어져. 헌법 재판관이 변호사 출신 한 명밖에 없어. 나머지 다 판사라고 하는 수준의 그 처참하고 허접한 기자들의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저스티스를 생각하지 공부도 안 하는 거죠. 기자라는 돌대가리들이. 옛날엔 기자들이 똑똑했는데 지금은 돌대가리들밖에 없으니까 참 답답한 거죠. 판사의 출신의 다양성, 의견의 다양성, 그로 인해서 사회가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는 가치의 다양성.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타협하고 토론하고 타협하면서 민주주의적 가치를 만들어내서 이것이 진짜 민주주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재판 기계입니까, 판사가? 당연히 1심이나 2심에 그런 건 재판을 기능적으로 잘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죠. 있는 것도 좋죠. 근데 대법관까지 그래야 되나? 아니죠. 항소법원에서 그래? 아니죠. 재판 기능은 그게
안 그렇습니까? 제가 뭐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 검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같은 시스템에서 검사는 말 그대로 범죄를 평가해서 거기에 맞는 기소를 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건데, 지가 수사도 하려고 그러고 기소도 하려고 합니다. 자웅동체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자웅동체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뻑이 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 사법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흉악범을 마냥 풀어줄 수도 없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서울 동부구치소가 난리죠. 다 다른 데로 뽑았습니다. 다른 데로 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재소자 5만은 필요 없다. 그 정도로 사실제로 흉악범들은, 실제 가둬놔야 될 흉악범들은 10,000명도 안 된다. 실제 태반이 굳이 구속시켜서 굳이 거기서 재판을 받게 할 이유가 없다. 친구도 다 확보돼 있고 오히려 방어권을 침해한다. 그러면은 지금 있는 인원의 반을 한 3만 명 수준, 한 2만 명 수준에서 재소자를 줄일 방법을 해야 생각해야지. 근데 그걸 왜 그렇게 못하느냐? 법무부 공무원들의 밥그릇이 관련된 부분인 거고, 그 관련된 많은 그 이해 당사자들이 있으니까 못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미결수를 구속시키려고 하는 거고, 실제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것이 모두한테 이익이다. 그 단기 자유형 같은 경우는 아주 의미가 없다. 교정에 의미가 없다. 괜히 거기서 범죄만 배우고 실제로 생계에 위협을 주고 벌금형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회봉사형으로도 충분히 교정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왜 안 하느냐? 법무부 공무원들이 하기 싫죠. 바뀌는 게 싫죠.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가둬놓으면 그만인데 뭐 귀찮게 뭘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 탈시설하고 왜 필요합니까? 근데 사회가 변하고 실제로 아주 악독한 범죄자들은 가둘 수밖에 없습니다. 사이코패스, 연쇄살인 보면 그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은 아무리 떡치고 많아봤자 1,000명이 넘지 않습니다. 사이코패스는. 그러니까 실제로 가둬둬야 될 애들은 15,000에서 2만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강도범, 오히려 그 초범이라고 집행유예 해주는 위험한 강간범들은 그건 오랫동안 가둬야 되죠. 그러니까 폭력범들 중에서도 아주 인간을 아주 착취하는 폭력, 이런 애들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오래 가둬야 됩니다. 그래 거기서 교정을 시켜야죠. 뭔가 잘못했죠. 우리나라의 교정, 이 사법, 그러니까 이 행정 시스템 자체. 근데 그 행정 시스템이 그렇게 된 것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무부 공무원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와 관련된 변호사들이라든가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그 자기 밥그릇 지키기 위해서 하는 그 시스템 아닙니까? 이거를 언론에서 지적해 줘야 되고, 이거를 관련 전문가라고 하는 인간들이 떠들어줘야 되는데, 전문가라고 하는 것들은 다 거기에 밥그릇을 공유하는 주둥이를 그 밥그릇을 같이 들이밀고 있으니까 비판할 생각도 안 하고, 논문도 안 쓰고, 논문까지 말하지도 않습니다. 글도 안 쓰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니나 너 하고 같이 노는 거죠. 그런 인간들이 무슨 전문가들입니까? 빌 불어먹는 기생충들이지. 배워 처먹은 것들이 더 나쁜 짓을 하는 거죠. 왜? 나쁜 시스템을 유지시키는데 오히려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되게 이상한 경찰 애가 있어요. 이건 참 너무나도 희한해 갖고, 이게 진짜인가 좀. 근데 아니 이제 경찰 중에 이런 애들이 좀 양아치 새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어떤 그 광주 쪽에 근무하는 경위애인데, 파출소에 근무하는 애인데, 2019년 5월 12일 날 오전에 주거침입 112 신고가 왔다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전날 오후 9시에, 그러니까 이제 신고는 그 다음날 8시, 아침 8시, 8시 반에 한 거고, 그러니까 사건의 발생은 그 밤에, 그 전날 밤에 9시에, 아니, 그 거주지에 누군가가 알 수 없는 차량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도 좀, 그 출동한 경찰이 봐도, 그렇죠. 아니, 그럼 분명히 그 전날 차가 왔다 갔으면 바로 신고를 하지.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근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왔다 갔는데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뭔가 없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보복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실제 현장 상황은 진짜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자마자 신고한다, 이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오히려 더 드물죠. 물론 뭐 많이 있지만은. 그런데 이런 거죠. 현장에 도착하니까 그 신고한 민원인한테 반말을 했다고 합니다. 큰 소리 쳤다니까. 야, 왜 지금 신고했냐? 어제 신고하지. 아니, 어제 발생했으니까. 반말로 매우 귀찮은 표정으로. 이게 다 그 차량 순찰자 블랙박스에 찍혔습니다. 녹음도 다 됐고. 야, 이런 거 신고거리도 안 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가치 없는 신고를 하지 말라라고 큰 소리 쳤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지가 뭐해? 아니 일개 경위 따위가 왜 반말을 하죠? 아무리 어린애라도. 그리고 신고가 되지 않는다, 신고하지 마라. 신고를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민원인이 했고, 만약에 이것이 허위 신고라 그러면 나중에 처벌을 받으면 되는 거고, 그럼 본인이라고 하면 사건 조사를 해서 이거 사건 했으니까 사건 보고서를 올리고 되면 되는 거를. 그런데 이 민원인은 아니, 알 수 없는 사람이 돌병 걸림 목격해서 했다 했는데, 그 경찰차가 오니까 마을 주민들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을이니까, 그 시골 마을이니까. 그 안에서 이제 면박을 준 거죠. 이런 건 신고하지 말고 알아서 마을에서 처리해, 법 공부나 더 해, 막 이따위 신고를 이런 식으로 했겠죠. 응? 뭐야 이건? 이런 또라이 새끼가 있나? 근데 실제로 현재 경찰 중에 이런 또라이 새끼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주 많다고 볼 수는 없고, 덜어 있습니다. 덜어 있으니까 많은 거죠. 경찰서에 하나만 있다고 해도 수백 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희한한 그 신고된 거 관련 없는 현장에서 여성 경찰관을 비하하는 발언. 그러니까 아마 뭐 이런저런 욕이라든가 그런 걸 했겠죠, 여성 경찰관은.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되면 이제 경찰서에는 이제 출동을 신고했던, 출동 지령을 했고 뭐 이렇게 경찰 상황 관리관이 있습니다. 계급도 상관이고, 그렇죠. 야, 그거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으니까 발생보호를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는 아니요, 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판을 하겠습니다라고 지시를 거부했대요. 얘는 뭐죠? 아니, 물론 거기에 판단을 할 수는 있죠. 이건 제가 되지 않는데. 근데 내가 판단했다 하더라도, 상관이 아무리 바보 같은 상관이라 하더라도 내가 보기엔 이거는 성립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보고하세요라고 했으면은 보고를 해야죠. 근데 얘는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징계사위에 징계위에 올라갔나 봐요. 했더니 민원이 일방 주장이다,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징계 처분은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사법상의 증거재판주의 위반에 위법하다. 그리고 당시 관리관은 직속 상관이지만 지휘관은 아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아는 것 같은데 다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라이 새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일방적 주장이 아닙니다. 왜냐면 블랙박스에 다 찍혔으니까. 그리고
징계라고 하는 거는 형사적인 형태의 처벌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사처벌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형사처벌과 독립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적용되기도 하지만 굳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이 인지되고 거기에 따라 상황에 따라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증거재판주의에 위법하다. 그러니까 얘는 형사적 재판과 징계 처분을 헷갈린 거예요. 모르는 거죠. 무지한 겁니다. 이제 정정하겠습니다. 이게 블랙박스가 아니라 민원인이 촬영한 동영상이라고 하니까 아마도 블랙박스 꺼놨나 봐요. 그것도 사실 징계 받아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 거기까지는 아니라 이제 그 지금 내용은 다 민원인이 촬영한 겁니다. 민원인. 그러니까 그게 다 있죠. 상대할 필요 없어. 가치 없는 일이야. 글쎄 이게 도대체 그 상황관리관이 나이가 어렸고 그런가 보죠.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건 아니죠. 제가 어제 그저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찰 내사 기능은 경찰의 감찰 내사 기능은 어디 갔느냐. 이 새끼들 엿바꿔 먹었냐. 경찰. 이런 수준 안 되는 애들을 걸러내야죠. 걸러내지 않으면 시민들이 다칩니다. 어디 함부로 민원인한테 반말을 합니까? 그죠? 지드가 뭐라고 훈계를 합니까? 요즘 공무원, 그런 공무원 있는 게 신기하죠. 그죠? 근데 문제는 제가 여기서 문제 삼으려는 건 이렇게 상당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겨우 견책 정도밖에, 견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너 잘못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감봉도 아닙니다. 근데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얼마나 민원인을 하찮게 받고 경찰 조직 자체가 시민에 대한 봉사의식이 없고 이 어떤 징계에 대한 내사, 징계, 감찰 이거에 대한 얼마나 허술하고 개판이면 이럴 꼴이 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답답함을 느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은 경찰 애들이 싫어하죠. 근데 싫어할 거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니네 조직에 이런 애들 적지 않아요. 또 쓰레기 같은 새끼가 하나 있어갖고 이게 진짜 나쁜 짓입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시선 집중에 순창 아동학대 신고 의사가 경찰 실수로 신원이 노출돼서 주변에 살해협을 받은 의사도. 그러니까 신고 의무자죠. 아동학대 이게 정인이 사건이 발생하고 뭐 여러 가지 되면서 그래서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조사하는 경찰관 놈이 신고자가 누구일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한 방식을 말을 한 것 같아요. 이런 제기를 했어요. 근데 더더욱 황당한 것은 이거죠. 오히려 그 경찰이,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실수한 거죠. 그러니까 전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실수한 경찰놈이 이 신고를 가해자로 신고당한 그 부모가 의사한테 항의를 하니까 의사가 왜 신고 노출했어요? 라고 하니까 이 경찰이 다시 아니 그런 해코지 하지 마세요 라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확정적이잖아요. 왜냐면 이 의사는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머리가 나쁜 겁니까? 무능한 겁니까? 근데 거기다가 이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 그 위에 있는 개선 라인도 다 언론에 노출되니까 겨우 의사 선생한테 사과하고 징계한다고 하는 이런 수준이 이
지구 바닥끝도 안 되는 인간들이 경찰이라고 하니 참. 그럼 누가 그러면 아동학대 신고를 하겠습니까? 어린이집 교사가 하겠습니까? 의사가 하겠습니까? 보복이 두려워서. 법에 그렇게 만든 취지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까? 하기 싫은 거죠, 일을. 경찰 놈이. 이런 경찰 애들이 여기서 그 국민의 세금을 먹고 사는 게, 이건 기생충들이죠, 이건. 이게 참 답답합니다. 1년에 43명이 죽어가 있으면 아동학대로. 그리고 그 외에 학대당하는 애도 엄청 많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신고 의무자 제도를 뒀고, 그래서 어렵더라도 신고한 의사 선생의 그 맥락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조사한 경찰이요. 그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아예 전문성도 없는 거예요. 그걸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참 기가 차고. 근데 문제는 얘가 감찰위원회 징계를 얼마 받을까요? 거의 안 받습니다. 글쎄, 견책 정도 받을까요? 제가 장담하건대 징계, 그냥 형식적인 징계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는 얘의 상관, 경찰서장까지도 연대 책임져야 되지만, 경찰청장이 아무리 사과한다고 쌩 지랄 난리 쳐도 안 변합니다. 과감하게 속관해야지만이 변합니다. 10대를 가출시켜서 성폭행한 30대한테 중형이 떨어졌는데, 전자발찌는 부착 기각됐다고 하네요. 근데 다행히도 13년이 선고됐다고 하는데, 이게 참 다른 것보다 검사가 청구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거, 얘가 이 가해자 놈이 한 거는 화물 운수업자인데 미성년자, 연령 16세, 채팅, 전화통화를 하면서 가출을 시키고 해외에서 강간을 한 후에 차 안에서 6회에 걸쳐서 강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뒀습니다. 원룸에 폭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13년밖에 안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다행이라는 건 그나마 예전 같으면 5, 6년 나올까 말까죠. 이렇게 처참하게 강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4년 형밖에 안 나요. 이신감은 떨어지겠죠. 그죠? 한 10년? 10년 뒤에는 또 나쁜 짓 하고 다니겠죠? 근데 다른 것보다 제가 더 충격을 받는 거는, 좀 문제제기하는 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 KSORAS, 소라스라고 하는데, 이 재범 위험성 평가가 중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판사도 검사도 중간이면 애매하죠. 그러니까 안 준 거죠. 이 성범죄 위험 척도가 엉망입니다. 완전 개판이죠. 이 정도면 얼마나 위험성이 높습니까? 이걸 이렇게 이따위로 평가하면 이 지표 자체를 바꿔야죠. 그러니까 성범죄자들이 출소 후에 지세상만 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이런 애들은 교도소에서 진짜 이런 애들을 가둬야 되는 거죠. 교도소는 이런 애들을 위해 필요한 거죠. 거기서 진짜 고통을 줘야 됩니다. 고통을 줘서 진짜 이 폭력으로 이 강간을 당한 아이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고, 이게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위험한 범죄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짜 교정이 되는 거죠. 이 케이스 소라스, 참 제가 이 뒷얘기를 알고 있지만은 너무나도 허접하게. 마지막으로 양형위원회 산업안전범죄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됐다고 하는데, 사망시 10년 6개월, 대법원 양형위원회.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냥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래마 이제 양형위원회도 움직이는데, 형량을 높이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늦죠. 근데 다른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는 중대기업처벌법이 다시 재개정
아주 완전히 갈아엎을 정도로 개정이 돼야 되는 거고요. 환경범죄, 주거침입범죄 등등에 대한 이 양형 기준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 양형위원회 애들이 실제로 범죄에 대해서 뭘 할까요? 제대로 된 걸 할까요? 제가 걱정을 합니다. 범죄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도 못하는 애들이 그냥 법적인 마인드로. 근데 범죄는 범죄 전문가들이 봐야 되거든요. 너무나도 우리나라 양형위원회는 너무나도 수준이 떨어져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 그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올라가지만 그래도 늘 감기 조심하시고요.